나는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다. 사람들은 내가 건물을 몇 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편의점 건물, 주택 2채, 상가 하나. 하지만 나를 특별하게 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냥 아침이면 편의점 앞을 지나 산책을 하고 저녁이면 골목을 한 바퀴 돌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노인으로 봤을 뿐이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 나는 너무 잘 알았으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건물이 아니라 가족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날도 평소처럼 산책을 하고 있었다. 편의점 앞을 지나치려는데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자연스럽게 경찰에게 다가가 물었다. 저기 무슨 일이십니까? 절도 사건 처리 중입니다. 그러자 편의점 직원이 나를 보고 급히 나왔다. 아, 어르신. 이 학생이요. 상습 절도라서요. 고개를 돌리자 경찰 옆에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교복은 낡았고 신발도 많이 닳아 있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다. 뭘 훔쳤길래 이렇게까지 됐어요? 직원이 아이가 들고 있던 가방을 열어 보였다. 그 순간 나는 눈을 의심했다. 가방 안에서 나온 건 과자도 음료수도 화장품도 아니었다. 반창고였다. 여러 묶음의 반창고가 가방 가득 들어 있었다.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애야, 이걸 왜 훔쳤니?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일 뿐이었다. 그리고 눈물이 뚝 떨어져 가방 위로 떨어졌다. 경찰이 나를 보며 말했다. 건물 주시죠. 처벌을 원하시는지 의사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경찰서에 같이 가겠습니다. 사실 나는 이 아이가 왜 반창고를 훔쳤는지 너무 궁금했다. 왠지 모르게 이 아이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다.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도 아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이를 계속 관찰했다. 아이의 손이 유난히 거칠었다. 중학생 손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작은 상처들이 있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왜 반창고를 훔쳤냐는 질문에 아이는 입을 다물었다. 경찰이 나를 보며 다시 물었다. 처벌을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훈방 조치하겠습니다. 대신 보호자 연락은 해야 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엄마한텐 연락하지 마세요. 처음으로 아이가 제대로 된 문장을 말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간절했다. 엄마가 아프세요. 충격받으시면 안 돼요. 제가 보호자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잠시만 이 아이와 이야기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조사실에는 나와 아이만 남았다. 애야, 할아버지한테 말해볼래? 왜 반창고를 훔쳤는지. 아이는 한참을 망설였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엄마가 손을 많이 다쳐요. 엄마가. 내 엄마가 집에서 마늘 까는 일을 하는데 손을 자주 다쳐요. 그래서 반창고가 많이 필요해요. 그제야 조금씩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아이 엄마는 다리를 다쳐서 밖에 나가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는데 그게 마늘 까는 일이었다. 하루에 몇 킬로씩 까야 해요. 그래야 돈이 조금이라도 나오거든요. 그럼 너도 돕니? 내 학교 갔다 오면 같이 가요? 엄마 손이 느려서 자주 베이고 피가 나요. 그래서 반창고가 필요했구나. 네, 근데 반창고가 비싸요. 한 통에 몇천 원씩 하는데 금방 갔어요. 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면 안 돼. 엄마가 반창고 살 돈도 아까워하세요. 차라리 그 돈으로 밥을 사 먹으라고. 애야, 할아버지가 너희 집에 같이 가도 될까? 아이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안 돼요. 집이 너무 좁고 지저분해요. 괜찮아. 할아버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마음이 너무 답답했다. 이 아이가 사는 집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었다. 경찰서를 나와 아이가 안내하는 대로 걸었다. 우리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골목길을 몇 개 지나자 낡은 다세대 주택이 나왔다. 여기에요. 1층 맨 끝집이었다. 아이가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이 열리고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다.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다. 어르신, 누구세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미안해. 저는 편의점 건물주입니다. 따님이 오늘 편의점에서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저희 딸이 큰 잘못을 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큰일은 아닙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집이 너무 좁고 변변치 않은데요.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방 안은 정말 좁았다. 작은 원룸에 부엌과 방이 하나로 붙어 있었다. 방 안쪽에는 커다란 비닐봉지들이 쌓여 있었다. 마늘이 담긴 봉지들이었다. 바닥에는 까진 마늘 껍질이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내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게 아니었다. 방 안쪽 벽에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낡은 액자였지만 정성스럽게 닦아둔 흔적이 보였다. 액자 안에는 4명의 사람이 있었다. 젊은 남자가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있었고 그 옆에 여자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남자 옆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었다. 하지만 내 눈은 그 남자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아니, 이럴 수가. 그 남자는 내 아들이었다. 수년 전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긴 바로 그 아들, 민수. 내 아들 손민수였다. 숨이 턱 막혔다. 여자가 깜짝 놀라며 내 팔을 잡았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켰다. 이 남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자는 사진을 보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제 남편이에요. 손민수라고 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손민수, 내 아들의 이름. 아이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는 간신히 물었다. 여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사진을 바라보며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수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무슨 소리지? 가족여행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차가 큰 사고가 났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이랑 아들이 그 자리에서, 그리고 저는 다리를 딸만 경미한 부상으로.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민수가 죽었다고? 언제? 5년 전이에요. 5년 전에 이미.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혹시 저희 남편을 아세요? 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 제 아들입니다. 순간 방 안 공기가 완전히 멈춘 듯했다. 여자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아이도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뭐라고요? 손민수 제 아들입니다. 여자가 비틀거렸다. 나는 급히 일어나 여자를 부축했다. 그럼 어르신이 아버님이세요? 여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아버님. 한참을 울던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찾으셨어요. 아버지 계속 그렇게 부르면서 보고 싶다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죄송합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라고. 자기가 철이 없어서 지들 나왔다고.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 과거를 입 밖으로 꺼냈다. 민수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효심도 깊었던 아이였다는 것. 하지만 내가 재혼을 하면서 모든 게 틀어졌다는 것.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민수 엄마가 암으로 그때 민수가 고등학생이었어요. 나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근데 나는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한 사람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새엄마가 자기 딸만 챙기기 시작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그러다 큰 싸움이 났어요. 대학 등록금 문제로. 나는 눈을 감았다.
새엄마가 자기 딸 유학 비용을 대달라고 했어요. 근데 민수 등록금은 스스로 벌라고 했죠. 민수가 항의했어요. 왜 차별하냐고. 근데 나는 새엄마 편을 들었어요. 그날 민수가 집을 나갔어요. 더 이상 이 집 자식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나는 쫓아가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두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끊었죠. 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재혼한 사람과도 결국 재산 문제로 이혼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뭘 잃었는지. 나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민수를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연락처가 바뀌어 있었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나는 포기했어요. 민수가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근데 이렇게 이미.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여자도 함께 울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 여자가 말했다. 남편은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여자가 사진을 쓰다듬었다. 아들 이름이 민준이었어요. 아버님 이름 한 글자를 따서 지었대요. 나는 가슴이 미어졌다. 손자. 내게 손자가 있었는데 나는 얼굴도 보지 못했다. 사고가 나던 날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이제 돈 좀 모였으니 아버지 찾아뵙자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는데 나는 몰랐어요. 기원하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수에게 못해준 걸 이제라도 갚고 싶습니다. 여자가 나를 부축해 일으켰다. 어르신 저희가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제발 그만 우세요. 아버님. 아이가 조용히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작고 거친 손이었다. 할아버지, 처음으로 아이가 나를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밤 나는 그 집에 오래 머물렀다. 며느리와 손녀와 함께 민수 이야기를 많이 했다.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민수가 행복했다는 걸 알게 되어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달라졌다. 편의점 건물주가 아니라 할아버지로서 그 집을 찾기 시작했다. 손녀 학용품을 챙겨주었고 며느리의 병원비도 됐다. 마늘 까는 일은 그만두게 하고 다른 일을 찾아주었다. 며느리가 처음에는 사양했다. 아버님 너무 폐를 끼친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민수한테 못해준 거 이제라도 갚고 싶어. 제발 받아줘. 며느리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수군댔다. 내가 왜 갑자기 저 집을 챙기냐고.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손녀 지인은 이제 반창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다. 집에는 반창고가 항상 준비되어 있었고 며느리 손도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 며느리는 다리 재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의사는 꾸준히 치료하면 많이 좋아질 거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진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라는 걸. 어느 날 지희가 내게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 닮았어요? 나는 지희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럼 눈이 똑같아. 민수도 그렇게 또렷한 눈을 가졌었지. 아빠가 착한 사람이었어요? 응.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들이었어. 지희가 환하게 웃었다. 그럼 저도 착한 사람이 될래요. 나는 지희를 꼭 안아주었다. 넌 이미 충분히 착해. 엄마를 위해 그렇게 애쓴 거 할아버지가 다 알아? 미안해요, 할아버지. 반창고 훔쳐서. 아니야. 지희가 내 품에서 울었다. 나도 함께 울었다. 이제 나는 안다. 그날 경찰차 앞에서 발견한 반창고는 도둑질의 증거가 아니었다는 걸. 그건 가족을 지키려던 아이의 간절한 마음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아이는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는 걸. 민수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하지만 이제라도 내 가족을 지킬게.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을 아빠가 책임질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니까. 나는 이제 건물보다 지의 손을 더 단단히 잡고 산다. 그리고 매일 밤 민수 사진 앞에서 말한다. 아빠가 이제 제대로 된 할아버지가 되마.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와잼서를 응원해주세요.